제가 외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셨던 부부들의 8, 90%는 섹스리스였어요. 섹스를 내 와이프랑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큰 오해가 되시는 거고,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스를 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부부상담 전문가 한재원입니다. 섹스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섹스리스라는 거는 결혼한 부부가 이제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걸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섹스리스는 한 달 일회 이하일 경우 섹스리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회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으로 제가 사례에서 본 거는 정서적인 부분의 갭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궁합적인, 서로 해봤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트라우마 영역인데요. 자꾸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던가, 또는 부부가 임신만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다 보니 내가, 남자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 그 섹스리스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수소가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씨를 주는 소가 된 것 같아서 무슨 씨바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관계를 갖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서로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부부관계를 갖자 그러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년째 부부관계를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어색하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관계를 갖자 그러기도 어색하고 관계를 갖는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까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하고 보통 떨어져서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서적인 깊이가 낮아져서 섹스를 멀리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다 보면 정서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영역이 육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야 되는데, 남녀의 관계라는 건 그게 줄어들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다 보면 저 사람하고 말을 섞는다든가, 또는 저 사람에게 뭘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부분이 더 확대돼서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거리가 정서적인 거리를 만들고, 멀어진 정서적인 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두 번째 속궁합의 영역에서 보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냐?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 궁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크기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궁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속궁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하고 싶어, 잠을 자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만큼 나를 애무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애무하는 걸 모르거나, 또는 본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삽입하고 하는 그걸 본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게임에서 너무 단기간에 관계가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길게 해서 여성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처럼 성적인 궁합에 대해서도 섹스리스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 사례 중에 결혼하고 18년 동안, 또는 한 살에는 18년, 한 살에는 10년간 정말 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하고서. 아기도 시험관으로 생겼고 아기가 없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성기가 너무 크다, 남편분이. 근데 아내가 그걸 너무 아파한다. 그래서 관계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연애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관계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관계를 갖기를 자기도 거부하다 보니까 관계를 갖지 않게 됐고 10년간 섹스리스가 됐고,
18년간 섹스리스였던 부부는 아이를 갖긴 가졌는데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는 셋이나 낳았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근데 왜 관계를 갖지 않냐라고 남편분께 여쭤봤더니 해도 나도 좋지 않고 결혼하고 초반에 했을 때 연애 때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수예요. 초반에도 한 5번, 연애할 때도 한 2번 이런 정도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또는 연애 때니까 그럴 수 있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오셨는데 이 경우는 남편에게 여쭤봤더니 해도 그닥 좋지 않고 안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관계를 기피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속궁합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환경에 따른 무슨 문제들도 많긴 했지만 그런 속궁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라우마의 영역은 이제 부부간에 거절을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를. 내가 항상 원하는 때 들어줄 수 없고 내가 원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주지 않고 이랬을 때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자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자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지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그닥 그 효용성이 없고 내 효능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무척 낮아집니다. 이러다 보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배란이를 맞춰서 관계를 갖는 부부들, 그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됐던 부부들은 섹스리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즐거움이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를 만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나 흥분이나 열정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아내를 향해서 성욕이 생기거나 남편을 향해서 성욕이 생기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영역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섹스리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성관계를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계를 안 할 때 밖에서 반드시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위만 하겠지라고 아내분들이 묻는데 제가 외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의 저희 상담소의 80-90%가 외도 상담이 많으신데 그랬을 때 오셨던 부부들의 80-90%는 섹스리스였어요. 그럼 섹스리스의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연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외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기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섹스리스인 거죠. 유부남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상담을 했는데 섹스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섹스리스냐 물었더니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애가 대학교 될 때까지 섹스리스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는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본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섹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참고 사는 거라는 거죠. 아내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냐 했더니 내가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배신은 이혼인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중간에 외도를 했고 아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외도를 하다가 짧게 끝냈어요. 한 5, 6년 전에 짧게 외도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여자를 만나다가 아내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외도를 멈추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 성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나 술 한잔 마시는 유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배신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섹스리스의 경우는 반드시 외도를 불러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안 좋아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 케이스가 저한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는 외도 발생률의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리스이신 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이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는 그냥 포기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부정성을 잔뜩 끼고 계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대부분이시거든요. 상담 초반에는. 근데 그게 상을 조금 틀어가지고 긍정적인 상으로 바꿔드릴 때 관계가 나아지고 두 분이 소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부정적일 때는 일단 비난부터 나가거든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네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서는 정서적인 거리가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고 그 변환을 통해서 소통을 늘려가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다시 섹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가 외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섹스리스 상태에 있으면 외도의 가능성은 거진 90% 이상, 90%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사례를 말씀드린 성기가 너무 큰 남편, 아내와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한 케이스, 10년, 15년씩 안 하신 분들, 궁합이 안 맞아서 못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왜 올까요? 섹스리스 때문에만 올까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다가 상담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내 와이프랑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큰 오해가 되시는 거고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섹스리스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섹스리스의 경우는 여성이 거부할 때보다 남성이 거부할 때 문제가 더 짙어요. 이제 아내의 거부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깊이도 깊이지만 정서적인 깊이를 이제 찾으시면 여성은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남성의 경우는 정서적인 깊이를 떠나서 어떤 욕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흥분되고 욕구를 느껴야 되는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이라는 게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 떠나서 나의 욕구를 불러들이는가 안 불러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떤 남성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부인하고 관계를 갖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큰 진짜 F 정도 크기가 돼야 성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가슴이 너무 작은데 그 가슴이 작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성적인 욕구는 생길 거야 라고 믿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수록 성적인 욕구가 가슴에만 반응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가슴이 작은 여자랑 관계를 가지면 수치심이 생긴대요. 내가 이런 여자랑 자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내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취향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섹스리스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릴 적에 가졌던 결핍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풀어냄으로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면 이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정서적인 깊이, 남편의 정서적인 깊이 그리고 서로의 취향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한 소통 안에서 또는 서로의 취향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 분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부분도 결핍을 알아내는 부분도 어려울 때 이 섹스리스 문제도 전문가를 찾아서 천천히 해결을 해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섹스를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풀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이게 즐거울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고 싶어요. 아니 뭘 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고 선물을 주고 받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달라 그럴 때 그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게 들릴 얘기가 아닌데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건 내가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거든요. 나의 반응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도 그거를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어떤 더 깊은 사랑이 생기고 가정이 훨씬 평화롭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어떤 남편이 부부관계를 자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분이 너무 자주 하고 싶어 하는 남편과 사시는 아내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부관계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편안하대요. 나한테만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고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생활이 전반적으로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꾸준히 해야 되는 당연한 남녀관계의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 관계를 위한 관계치료이기도 하면서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화 혹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화하고 행동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소에서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분들이 언제 끝날까라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나지 않는 싸움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게 끝낼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떻게 보이냐면 한 분이 딱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그런 거잖아. 라고 비난해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그건 네가 그랬잖아 라고 방어를 해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지 뭐 너란 인간이 그래 라는 식으로 경멸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멈춰버리면은 서로 외면하세요. 담쌓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하면 안 되는 4가지 행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고 외면하고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오늘도 어떤 부부가 상담해서 이제 싸우셨어요. 남편의 외도로 오신 분인데 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남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외도 문제 나는 못 살겠다. 비난받는 것도 너무 힘들다.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나는 사실은 외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집을 치우지 않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내가 집을 처음부터 안 치웠어? 네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용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 당신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 싸움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외도 이전부터 원래 그랬어. 너는 돈 쓰는 거에 미쳐 있어. 너 사치하지, 집 엉망이지.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정말 중심이 되는 외도 문제는 벗어나고 아내의 전반적인 행동이 문제였다라는 비난으로 시작해서 그걸 받아치는 아내분은 그래 당신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수용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소리부터 지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외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근데 집을 청소를 안 하시는 게 제가 그 집 환경을 비디오로 봤거든요. 맞아요. 그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어떤 게 짐인지 어떤 게 쓰레기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엉망인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그랬을 때 아내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깨끗하게 치워볼게 라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남편분은 외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은 저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말 한마디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데서 싸움이 커진다고 저는 봅니다. 부부싸움이 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갈등을 볼 때 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인정이나 말 한마디에서 서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소통의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되고 정서적인 유대감, 우리가 정서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가라는 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다투시거든요. 나는 사람이 싫으면 상대를 안 해 라는 아내가 있고 나는 싫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돼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공통된 지인이 있을 때 곤란함을 겪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방식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도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갈등을 푸는 방식, 둘 사이에서 갈등을 푸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남편은 회피형, 아내는 불안형. 이걸 제일 많이 들잖아요. 남편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회피하고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얘기를 꺼내지 않는 방식의 화해 방식을 취한다면, 아내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풀고 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는 회피형, 남편이 불안형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푸는 방식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존중과 성장의 문제가 또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통과 정서적인 유대감과 가치관과 그다음에 갈등을 푸는 방식, 또 존중과 성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점검을 해봐야 이제 우리가 갈등을 푸는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부부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와 같지 않음의 사람들은 근데 분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존재가, 다른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타인이라는 지점이 나하고는 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서 편안함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했다시피 인간의 데이터는 나 하나예요. 저희 같은 전문가를 빼놓고는 인간의 데이터가 나 하나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나와 다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나처럼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는 완전 다른 객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나와 결혼을 했고 내 반쪽이고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와는 완전 다른 객체인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커왔고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경험이나 이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인 부분이 쌓여져 있고 인간이 완성되는 건데, 사람의 하나의 데이터가 완성되는 건데, 그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쇠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재질 자체가 다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같지 않음에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서부터 다름을 인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랑 되게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기질검사, 이렇게 저희가 심리검사 해보면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많으면 한 60, 70%. 그러니까 기질적인 부분이 비슷한 게. 근데 그거는 갖고 있는 성격의 부분일 수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나의 의견을 네가 수용해주고 너의 의견을 내가 수용해주는 영역에서의 함께감이지, 나처럼 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덜 나요.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하죠. 공통 지인이 있어요, 동네에. 남편은 그 사람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인사를 하고 지내는 게 좋은데, 아내는 그 사람하고 인사조차, 그림자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연히 부딪혀요. 남편은 인사를 하고 아내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을 때, 그 지인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동네 지인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게 남편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왔을 때 그 지인에게 아내가 왜 그러는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었냐면, 아내에게 나를 위해서 인사 정도는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분이 인사 정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조율을 해서 그냥 인사 정도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고 아내의 입장을 조금, 남편은 아내의 태도에 익숙해주나 아니면은 좀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영역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부부간에서 쟤는 나랑 달라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데 다른 건 알겠어. 근데 생활 습관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어떤 남편은 옷을 벗으면 걸지를 못해요. 잘 걸거나 생활 습관을 이렇게 잘 정리정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정리정돈이 너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다를 때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나는 지저분한 게 싫으니까 네가 반드시 깨끗하게 빨래통에 넣어야 되고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한 분은 남편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내가 내일 다시 입을 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데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쟤는 나랑 먹고 싶은 게 달라. 그러면 각자 다른 걸 먹으면 돼요. 그죠? 쟤는 보고 싶은 게 나랑 영화나 이런 취향이 달라. 그럼 따로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는 영역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지저분한 걸 못 보겠어 하는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고 이게 이렇게까지는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화내면 안 되는 영역으로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데나 벗어놓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 부분까지는 조금 너무 지저분해지는 선까지는 내가 옷을 늘어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대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나는 너무 깨끗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나는 지저분한 게 좋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되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부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넌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넌 늘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두 번 정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넌 나한테 항상 그렇게밖에 안 해.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네가 나를 괴롭혀 왔다라고 얘기하는 말. 그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됐더라도 부부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넌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넌 늘 그래. 네가 항상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늘 네가 늘상 그렇게 나를 만들어 왔어 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그때 감정을 그냥 I 메시지를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해야지 너라는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넌 항상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방향의 말이 항상 반복되어 온 것처럼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린 부부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부부들인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부부끼리 이제 넌 항상 그래 라는 말이 하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가족을 건드리는 말. 니네 엄마 때문에. 말을 해도 뭐 장모님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이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네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네 가족은 뭐가 잘못됐다. 너네 가족은 항상 그렇다. 이 말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게 이제 중요한 지침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부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인데 어떤 비난의 말이 왔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라는 얘기했을 때 너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고리를 끊으시려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런 공격이 아니라 방어나 공격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힘들다면 반영을 해주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게 반영이에요. 저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 때문이야 미안해 이게 어렵다면 나 때문에 힘들구나 그 말을 한번 반복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공감받는다는 마음과 인정받는다는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훨씬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악순환, 이 말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이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인정받고, 반영받고, 인정받고, 세 가지네요. 반영받고, 인정받고, 공감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해주시면
고리가 끊깁니다. 싸움도 멈추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싸우기 싫어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린 부부가 많죠. 왜냐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비난하면 비난하고, 경멸하면 경멸하고, 방어하면 또 비난하고, 이게 계속 톡탁 되다 보면 담쌓기를 딱 해버리는데,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하고 4년이 지나면 이혼 확률이 거의 8, 90%가 됩니다. 거의 다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담쌓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부 간의 행동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가정을 지킨다라는 거는 서류가 정리 안 되고 한 집에서 집을 쉐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미 가족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부부로서의 인연도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보다 법적인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정말 가정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부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부부 상담가니까 부부 상담 받으라고 권유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걸 숙이는 게 어렵고, 서로 방식을 몰라요. 어찌 보면 어릴 적 환경에 어떤, 이렇게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가족을 공패 가족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단절된 가족을 공패 가족이라고 합니다. 말 없이, 그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릴 적에 부모가 너무 싸웠거나 아니면 부모가 단절된, 부모의 대화가, 부부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환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너무 어릴 적에 부모가 싸워서 싸움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소통하는 방식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부가 만났을 때 공패가족이 될 확률이 높고 단절을 높은데, 이럴 때는 서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해서 정서적인 깊이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기를 맞이한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극복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권태기와 갈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권태기는 흥미나 어떤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갈등은 어떤 가치관이나 개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는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래도 대화를 통해 풀 수가 있는데, 권태기는 대화를 통해서 풀기가 어려운 게, 갑자기 내가 열정적으로 확 식어버린 상태예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흥미를 잃어버려서 저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이 권태기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 왜 권태기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그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을 내 스스로 좀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서 정말 나의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점검, 상대의 문제에 대한 점검. 그랬을 때 이것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권태기가 오면 혼자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즐거울 수 있고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함께 나간다든지 재밌는 곳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따로 움직이면 이때 위험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과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제가 부부가 대화를 안 하고 이럴 때 남편이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라고 임상 사례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남편에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고 치시더니, 저는 힘들었던 얘기밖에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면 저 같아도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거의 5, 6년 동안 남편에게
내 힘든 얘기만 해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주제, 상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공통돼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권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부분이 뭐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화나 부부 관계의 정서적인 어떤 깊이의 개선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어그 부부상담가 한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